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비히어 이민 컨설팅의 공인이민 컨설턴트 알렉스 킴입니다. 자, 오늘도 캐나다 이민과 관련돼 있는 재밌는 공부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로 마크 카니 총리의 국정의 새로운 국정과제 7대 국정과제가 맨데이트 레터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어제 준비했던 방송이 있어서 그 얘기 먼저 하고 내일 제가 일요일이긴 하지만 그 맨데이트 레터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레터에 있는 7대 국정 과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BC주의 이미그레이션 로여가 또 거기에서 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던 포스팅이 있어서 그걸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올렸던 주재원 워킹 비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때 올렸던 주재원 비자의 첫 번째 간략한 내용에 대한 건 여기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재원 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조회수가 많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하고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재원 비자의 간략한 내용은 제가 지난 방송 한 4달 전인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 선택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 캐나다에 이민을 신청을 할 때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뭐 LMI를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는 사업체를 버리고 여기 와서 내가 뭐 레스토랑에 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엔지니어나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내가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그대로 캐나다에 지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명분과 그런 구실을 삼아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받고 나면 와이프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오픈워크 퍼밋이 나가고 이제 자녀들의 학비도 무상 교육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이거야말로 한 방에 다 잡을 수 있는 플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통한 이민, 이제 스타트업도 있고 주재원 비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한국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있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제 성공 케이스들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민회사들도 마찬가지고 C11이라고 하는 Significant Benefit, Special Benefit 이런 카테고리 또 워킹 비자가 있어요. 캐나다에 당신이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 경제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의 플랜이 있다면 그리고 사업체도 있다면 그리고 캐나다의 로컬 사람을 구해서 캐나다 로컬 시장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이렇게 근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걸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워킹 범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이민 시장에 약간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안 되는 케이스들, 이제 안 풀렸던 케이스들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긴 하죠. 음. 트렌드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중간중간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광고나 홍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전 비자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힘을 최대한 써 가면서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는 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되게 쉬운 쪽으로 주전 비자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주전 비자를 신청하는 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있어요.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큰 대기업들, 중소규모 이상의 이게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으니까 한국에서 실제 직원들을 넘겨 보낼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재원 비자고 그런 경우에는 이미 캐나다에서도 회사의 연역도 오래되고 매출도 잘 나가고 직원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직원들을 보내는 주재원 비자는 정말 간단한 서류에 노력과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재원 비자.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주재원 비자는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소규모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self employed 이제 오너 매니저들이 사업장을 캐나다에 열면서 이제 가족의 캐나다 이민과 캐나다 생활의 베네핏을 얻기 위해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년 또는 3년 주재원 비자는 처음에 1 년만 나와요. 회사를 여기다가 차렸을 경우에 이미 내가 차렸을 경우면 3 년을 주는데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스타트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래 1 년밖에 안 줍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몇 년 전에 '아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니셜 비짓으로 이걸 가서 네가 만들 거면 내가 1 년만 줄게.' 그러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부과했던 컨디션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 연장 신청해.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요즘 주재원 비자 신청하는 분들의 어떤 트렌드인지는 알아요. 일단 신청해 놓고 굳이 내가 와서 이제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 와이프하고 내 가족은 이미 들어가 있고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케이스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케이스들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려면 뭘 해야 돼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체를 캐나다에 지사를 만들었을지언정 이거 그냥 놓고 방치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BC 주든 온타리오 주든 알버타 주든 내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로컬 직원을 고용을 하고 이런 플랜을 짤 거 아니에요, 현실성에 맞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출을 했으니까 나중에 1 년이든 3 년이든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그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했느냐라고는 증거를 보내야 됩니다. 그 증거들을 쌓이고 쌓아서 보내서 '아 내가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냈던 플랜과 프로포즐이 여기 있는데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했습니다.' 인보이스 여기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던 내용도 보여주고 지금 현재 이제 소극장을 보여주면서 뭐는 받았고 뭐는 팔았고 어떻게 돈은 들어왔으며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보여주면서 내가 고용도 했었고 로컬 직원에게 현재 몇 명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가고 있고 어떤 포지션이고 나는 뭘 했는지 액티브하게 매니지먼트 했는지가 정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국에 그럼 내가 캐나다에다가 주재원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 캐나다에 사업을 만들어 놨으니 나는 이제 한국으로 그냥 나가 버리고 캐나다에 안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얼마 동안 나가야만 됩니까? 이 정도는 됩니까? 이런 정답은 없어요.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저보다 비즈니스 이민이나 비즈니스 케이스를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디테일을 설명드리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주전 비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밖에서 돌고 있는 주전 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다 보면 '아 한 번쯤은 짚어 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방송을 만들게 된 거죠. 주재원 비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천천히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일으켜 보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로컬 애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기간 안에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어땠었는지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을 해야만 이민국에서는 연장을 해 줍니다. 연장이 안 되면 그냥 '난 떠나지. 그럼 한 번에 쓰고 난 말겠지.' 그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연장을 계속할 거면 갑자기 자녀가 학교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좀 더 다니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재원 비자가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미 옆에서 들어와 있는 와이프 쪽이 또다시 총대를 매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총대를 매게 되는 주체가 바뀌게 되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재원 비자를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 기회를 가지고 연장을 해서 비즈니스를 실제 돌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더 뭐랄까 돈과 시간을 들였으니까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한국에서 사업만 하던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와서 사업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마는. 그죠?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니 요즘은 주재원 비자 해도 영주권 따기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죠. LMIA 오퍼 점수가 있을 때는 주재원 비자 포지션으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엔 200 점의 가산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200 점의 가산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전문 인력 이민이든 C 시민이든 들어가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 캐나다 경력 1 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영어 점수 6 점에 대한 부분. 이걸 못 맞추니까 영주권을 따기가 주지원 비자로도 이제까지 힘들었던 거죠. 알아요. 한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캐나다에서 영어 점수 IELTS 6점 따서 전문직 포지션으로 영어 점수 맞춰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어렵고 그런 와중에 내가 이걸 이민까지 가져가 보기 위해서 나는 왜 주재원 비자를 하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BC주에 있으니까 '사업 이민 포인트를 왜 이용해 보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에요. 물론 사업 이민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들리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사 가지고 어떻게 굴려야 되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과연 사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비즈니스인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영어 점수까지 필요하다는데 난 지금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 주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주정부의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물론 주정부가 큰 주정부면 당연히 자격 요건은 훨씬 올라가고 돈에 대한 금액도 훨씬 올라갑니다. 먼 쪽으로 가고 중부 지역으로 가고 좀 이제 외곽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금액도 낮아지고 자격 요건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BC주에 있는 사업 이민을 타겟으로 봐서 포커스를 맞춰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주재원 비자를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면 그 플랜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플랜, 당연히 현실성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플랜,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차릴 건지 아니면 인수할 건지 아니면 파트너십이 될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BC주에서는 미니멈으로 자격 요건이 만약에 사업 이민을 고려를 해 보신다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현재 순자산이 캐나다 달러로 60만 불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60만 불은 BC 주정부에 내가 초청장을 받고 접수를 할 때가 되면 BC 주정부에서 정해 놓은 이제 회계법인에게 내가 내 자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증빙을 요청을 하면서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받은 리포트를 BCPMP에다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를 통해서 60만 불에 대한 금액이 정당하게 소득이 얻어진 거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리얼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캐시도 마찬가지고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액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회계법인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 캐나다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의 가장 최소 금액은 이제 20만 불이 됩니다. 2억 이죠. 물론 2억만 투자를 해서는 미니멈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금액에 대한 점수를 부과를 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죠. 많은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20만 불 정도 가지고 내가 테이크오버 할 수 있거나 이제 인베스트먼트에서 익스펜션 할 수 있는 플랜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또 영어 조건. 영어 조건은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옛날에 사업 이민을 할 때는 영어 시험이 필요 없었어요, 사업자들이. 그때 이제 BC주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했죠. 비즈니스 사고 팔고 영어 넣어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미니멈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그때도 있었나? 아무튼 뭐 그래서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제 BCPMP에서 사업 이민을 짠 받고 난 다음부터 점수제로 초청제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인비테이션 받아야 되는데 영어 점수를 mandatory로 바꾼 거예요. 몇 점? CLB 4점. 그러니까 IELTS로 3.5, IELTS로 4.0 이 정도만 맞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내가 신청을 할 때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클레임해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영어 점수가 mandatory가 아닙니다. 만약에 영어 점수가 없어도 내가 자산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경력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이런 걸로 점수를 더 받을 얼마를 투자할 건지 점수를 많이 받으면 영어 점수가 없이도 초청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영어 점수가 맨데토리로 제출해야 되는 시점은 나중에 파이널 리포트 신청할 때 그때 영어 시험 제출을 해야만 얘네들이 BCPMP의 파이널 리포트를 어프로브 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거지. 처음에 영어 시험 있으면 좋지만 맨데토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가 아주 기본이고요. 내가 캐나다에서 내가 사업을 진짜 해볼 거면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BC주로 와 가지고 어떤 로케이션에 어떤 지점을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리즈 어그리먼트를 통해 이런 비즈니스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갈 거고 이제 파이낸셜 에스티메이션 지난 뭐 몇 년 3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플랜으로 신청을 해서 간략하게 처음에 BCPMP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심플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작성한 후에 사업이민 프로필을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록된 프로필의 점수에 따라서 BCPMP에서 초청 여부를 결정하죠. 물론 점수가 낮지는 않아요. 지금 BCPMP에서 전체적으로 일반 초청도 안 하고 이제 비즈니스 초청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서 사업임을 신청할 거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수는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변화는 될 테니까 하나의 기회는 될 수도 자격 요건이 맞아떨어지는 분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자산 검증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산 60만 불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고요. 초대장이 발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총 4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4개월 동안 BCPMP에 내가 제출해야 될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방금 제가 프로세싱 타임을 찾아봤는데 한
4개월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쯤이었나 사업이민 진행 프로세스를 알아봤을 때 수속 기간이 진짜 미친 듯이 오래 걸렸거든요. 물론 저기 지금 프로세싱 타임에 4개월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하고 나면 이 4개월 동안 프로세싱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BC주에서 인터뷰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프리리미너리 비짓 한번 해서 이제 사업 이미 제출했으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인터뷰도 하고 BC주 정부 담당관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 보려고 노겠다. 그러고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요. 비즈니스를 내가 플랜을 냈잖아요. 그럼 그 비즈니스 플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걸 BC 주정부임이랑 사인하게 돼요.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를 사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나와 전 가족이 전부 다 비자를 신청을 해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입국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입국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돈도 투자도 하고 사업체 물색도 하고 진짜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 퍼포먼스 어그리먼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 한국 법인에 가서 지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걸 인수를 하겠습니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등등등등. 그죠? 이걸 하라고 기간이 주어지는데 최소 18개월 이상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18개월, 20개월 요 안짝의 사이에 우리가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파이널 리포트에 뭘 제출하게 되느냐? 나 영어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어그리먼트에 나왔던 이런저런 내용들을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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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전부 다 내가 완수했습니다라고 파이널 리포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충족하고 난 다음에 BCPMP 파이널 리포트가 승인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BCPMP 노미네이션이 1단계 승인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1단계 승인이. 처음에 인비테이션 받아야 되지. 인비테이션 나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그다음에 거기서 인비테이션 받고 난 다음에 서류 제출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 서류 제출하고 나면 또 4개월 동안 또 수속 기간이 필요하죠. 뭐 이건 BCPMP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일반 BCPMP도 지금 4개월 넘게 걸려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업을 캐나다에 워킹 퍼밋 받고 들어와서 18개월, 1년 반 동안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반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파이널 리포트 신청하면 그것도 또 몇 개월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받는 게 1단계 주정부 승인. 그러면 1단계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이제는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2단계로 연방 정부에 내가 주정부에서 사업인에 대한 승인으로 노미네이션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연방 정부 신청할게. 정식으로 영주권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연방 정부 영주권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기다리네.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의 영주권 단계를 기다려서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미니멈 3년 이상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공이랑 내가 했던 사업이랑 맞지 않는 일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북미 시장에서 이 사업이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투자와 사업의 실행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워킹 비자도 나오고, 자녀들에 대한 무상교육도 되고, 내 와이프의 워킹 비자도 나오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전 비자를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업 이민으로 연결을 왜 안 해보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면 최근에 저도 뭐 물론 그렇게 항상 사업 이민을 밀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영어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뭣도 모르는 북미 시장에 내가 진출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등등등등등. 그리고 난 지금 당장 비자를 받아서 애기 학교 보내야 되고 당장 이제 와이프는 가고 싶어 하고 나도 북미를 지금 한번 가고 싶은데 사업이면은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비자 받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가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 그래도 BC주 사업임에 대한 문의를 2번 정도 받아서 안 그래도 BC주 사업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 문의를 받아서 상담해 봤으니까 또 한번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사업임에 대한 거 팔로우 해봐요. 벌써 몇 년 전에 한번 해보고 팔로우하고 그 뒤로 잠잠하다가 왜냐면 너무 어려웠었고 너무 점수도 높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문의 자체도 없었어. 완전.
그런 와중에 점점 이민이 이제 지금은 다 막혀 있으니까 비즈니스 이민이 지금은 비즈니스를 통한 사업 이민이 점점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고 2년 전처럼 오너 오퍼레이터 LMIA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럼 주재원이랑 스타트업인데 그러면 이런 워킹 비자를 위한 이민을 위한 단계에서 '왜 사업 이민은 우리가 선택 사항에서 빼놓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사업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통해서 '뭘 한번 캐나다에서 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C주가 됐든 아니면 다른 주가 됐든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리인들을 변호사들을 잘 찾으셔서 사업 이민에 대한 부분도 옵션의 하나로 올려 놓고 같이 트라이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면 저는 '좋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20 분이 다 됐네요.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거 제가 마크 카니 총리의 맨데이트 레터 국정 운영 방안 7 가지에 대한 얘기 정리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는 해야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